북한에서는 국경을 지키는 군인도 국경을 넘는 주민도 모두 체제가 만든 비극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조차 반역이 되고 한 번의 방아쇠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이 되는 곳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1978년 평양 중구역의 간부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넓었고 배급도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소년단 배지를 단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김일성 동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의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사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미제 승냥이들의 만행, 남조선 괴뢰들의 비참한 생활. 저는 그 모든 걸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하늘이 파란 것처럼,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진실이었습니다. 방과 후면 소년단 활동이 있었습니다. 집단 체조 연습, 혁명 노래 합창, 모범 사례 발표.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열성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부였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직급 덕분에 우리 집은 괜찮았지만 친구 중 몇몇은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균열. 15살 되던 해 겨울, 처음으로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등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당 간부가 되는 것보다 조국을 직접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98년 2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자원입대 원서를 냈습니다. 희망부대는 국경경비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 조국의 최전선을 지키는 것. 친구들은 왜 그런 힘든 곳을 가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국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거야. 입대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진혁아, 명령에 충실하거라.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군인으로서의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9년 4월,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에 올랐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면서 본 풍경은 제가 알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깡마른 사람들, 텅 빈 논밭. 하지만 저는 곧 익숙해질 거라고, 이것도 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그곳으로. 온성군에 도착한 첫날, 저는 두만강을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대장은 저를 포함한 신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 강 건너는 중국이다. 그리고 저 강을 넘으려는 반역자들이 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막는 것이다. 총을 쏴서라도.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교육대에서 배운 대로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자들. 저는 그들을 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초소에 배치된 첫 주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망원경으로 강을 바라보고 순찰을 돌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 감시 근무를 서고 있던 선임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움직임 포착. 강 쪽에 사람들이 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달빛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3개의 그림자. 어른 둘과 아이 하나였습니다. 소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멈춰라.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사격한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멈췄던 것 같습니다. 이미 강 한가운데까지 와 있었고 돌아가면 어차피 잡힐 것을 알았겠죠. 그들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소대장이 명령했습니다. 사격 준비. 6명의 총구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저는 총을 겨누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쏘는 건가? 사람을? 교육대에서는 수백 번 연습했지만 관역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조준경 너머에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격.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발의 총성이 새벽을 갈랐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계속 달렸습니다. 여자와 아이. 그들은 중국 쪽 강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소대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재장전. 다시 쏴. 저는 총을 재장전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다른 병사들이 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중국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남루한 옷에 해진 신발. 주머니에는 중국 돈 몇 장과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방금 달아난 여자와 아이 그리고 이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대장은 시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들것에 실어 초소로 옮겼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반역자 일명 사살이라고 적었지만 그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진 것, 한 아버지가 죽은 것, 한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 그리고 강변에 쓰러져 있던 차갑게 굳은 얼굴.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정말 옳은 건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소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넌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정치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조국을 지켰다. 반역자들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자비는 없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국경경비대 중사가 되었습니다. 첫 사격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11명을 더 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끄는 법을 배웠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당기고 보고서를 쓰는 것.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2001년 겨울은 특히 추웠습니다.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탈북 시도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밤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여자 한 명이 얼어붙은 강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쫓았습니다.
그녀는 빨랐지만 우리도 훈련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중국 땅까지 50m쯤 남았을 때 선임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는 그녀를 초소로 끌고 왔습니다. 신문실에서 본 그녀는 23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얼굴은 얼어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발에는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발가락이 다 보였습니다.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누가 도왔느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청진에서 왔습니다. 아무도 안 도왔습니다. 소대장이 다그쳤습니다. 왜 도망가려 했느냐? 조국을 배신하려 했느냐? 그때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12살인데 앞을 못 봐요. 영양실조 때문에. 저는 그냥 중국에 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동생 치료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도 반역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과 애원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반역자인가? 살고 싶다는 게 죄인가? 하지만 소대장은 냉정했습니다. 내 사정은 듣고 싶지 않다. 넌 조국을 버리려 했다. 그게 죄다. 이명숙은 다음날 보위부로 넘겨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교화소로 갔을 겁니다. 아니면 더 심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어요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02년에 3명, 2003년에 4명, 2004년에 2명. 숫자로 3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 각각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총을 쏠 수 없었으니까요.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무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랐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면 한두 명은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총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국경경비대 중사였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사진 속 아버지, 이명숙의 눈물, 강 위에 쓰러진 사람들. 그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죽였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가을, 저는 소대장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제 충성심을 높이 샀습니다. 모범적인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진급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 더 많은 총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아니, 무뎌지는 척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2005년 봄, 우리 부대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근무하던 정태수 하사가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였습니다. 태수는 제 후임이었습니다. 26살의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고향은 함흥이었고 집에 동생이 셋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함께 보초를 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어느 날 밤 한 가족이 강을 건너려다 발각됐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당시 보초는 태수가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그 가족이 태수에게 중국 돈 300위안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태수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동생이 아팠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사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공개 처형이 결정됐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처형 당일 우리 부대 전 병력과 인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태수는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맞아서 부어 있었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집행관이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정태수, 조국을 배신하고 반역자들을 도운 죄로 사형에 처한다.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미안하다인지 살려달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발. 태수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제 동료가 제 후임이 죽어가는 걸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정치 지도원이 연설했습니다.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다. 누구든 조국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이 검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정말 배신자였을까? 동생을 살리려고 한 게 죄일까? 그리고 저는요? 저는 지난 6년간 12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반역자였을까? 아니면 태수처럼 그냥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을까? 처음으로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총을 잡던 손, 방아쇠를 당기던 손. 이 손으로 몇 명의 목숨을 끊었는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12명. 각각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역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대로 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따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보초를 서면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처럼 바로 총을 들지 못했습니다. 몇 초라도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가? 저는 정말 조국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건가? 동료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진혁이, 너 요즘 이상하다. 괜찮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쏜 1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명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들의 죄가 뭔지.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죄는 단 하나, 살고 싶었다는 것. 그게 이 나라에서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죄를 처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2006년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부부와 아이 셋이었습니다. 막내는 겨우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업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소대장이 명령했습니다. 사격.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엎였던 아이도 함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머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소대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쏴. 이번에도 저는 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10살쯤과 7살쯤. 그들은 울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소대장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박진혁, 왜 안 쏘는가? 저는 총을 내렸습니다. 쏠 수 없습니다. 소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창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명령을 거부했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었다고? 그럼 지난 7년간 제가 쏜 사람들은요?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영창에서 나온 후 평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죄목은 불분명했지만 당 간부로서 책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때문이라는 것을. 아들이 명령을 거부했으니 아버지도 의심받는 것이었습니다. 연좌제. 며칠 후 또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평양에서 쫓겨났다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야 한다고. 저는 그 전보를 읽으며 무너졌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파멸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을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평양의 특권층으로 태어나 국경경비대가 됐고 7년간 17명을 죽였고 이제 부모님까지 파멸시켰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한 것을, 이 체제의 진실을. 그게 제가 죽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국경경비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습니다. 순찰 시간, 취약 지점,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7년간 사람들이 넘는 걸 막았는데 이제 제가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저는 마지막 보초를 섰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초소에, 이 강에, 이 땅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죽인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4월 23일 밤, 제가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순찰조가 가장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7년간 국경을 지킨 경험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농담을 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최철수, 김성호, 리명철. 같이 근무한 동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저처럼. 밤 11시 보초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조와 교대했습니다. 초소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옷 한 벌, 중국 돈 500위안, 브로커 연락처를 적은 종이,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평양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소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찰조는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7년간 수백 번 순찰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4월이라 얼음은 없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7년을 보낸 곳. 17명을 죽인 곳. 저는 그곳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순찰조였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며 중국 쪽으로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7년간 쏘던 그 총소리. 이번에는 제가 표적이었습니다. 물에서 총알이 튀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고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물에서 나와 뛰었습니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혁, 멈춰라. 반역자.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숲 속으로, 자유를 향해. 1시간쯤 뛰었을까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쉬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제가 떠나온 곳.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그 순간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탈북자가 됐습니다. 제가 7년간 쏘던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반역자, 배신자, 체제가 붙인 이름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반역자가 아니라고.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진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명숙이, 정태수가 제가 쏜 17명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첫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신분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 저는 반역자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한국 가려면 5,000달러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500위안밖에 없었습니다. 일해서 갚아라.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돈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다 가져갔습니다. 석 달 후 공안 단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아났습니다. 또 숨어 지냈습니다.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3,000달러면 태국까지 보내준다. 저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라. 한국 가서 갚아라. 저는 의심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7년 10월 저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15명이 함께였습니다. 좁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물도 하루에 한 번. 지옥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정글을 걸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뱀이 있었습니다. 모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글에 묻었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태국 국경에서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에 잡혀라. 그럼 한국 대사관으로 간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잡히라고? 믿어라. 다른 방법 없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국경을 넘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게. 태국 경찰이 왔습니다. 우리를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한 달을 거기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가 왔습니다.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한국 갑니다. 2007년 12월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습니다. 방콕에서 서울로 5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8달.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트럭에 실리고 정글을 걷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한국. 자유. 새로운 시작.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국경경비대였습니다. 17명을 죽였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국경의 진실을, 제가 본 것을, 제가 한 것을.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남은 저를 위해서.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곧 착륙했습니다. 한국, 제 새로운 고향. 인천공항을 나섰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밤 10시였습니다.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검문도 없었습니다. 감시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한국 사회, 취업 준비. 어려웠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카드, 스마트폰, 인터넷.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악몽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쏜 17명이 나타났습니다. 정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명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죽였습니까? 저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입니다. 2008년 4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제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였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결국 저는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10월 첫 증언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국경경비대였습니다. 7년간 17명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화를 냈습니다. 살인자.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제 죄를 압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주고 싶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후로 저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매년 4월 23일 제가 두만강을 건넌 날 저는 강을 찾아갑니다. 한강입니다. 거기 서서 북쪽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쏜 17명을 위해서.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얻습니다. 저는 죄를 짊어지고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얻었습니다. 부디 그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유일한 말입니다.